최근 한일전쟁, 한중전쟁, 양안전쟁으로 이어지는 세계의 시나리오를 소개해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공통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 질문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들이 현무미사일로 샨샤댐과 원전을 타격하면 이기지 않냐, 핵무기를 가진 중국이 우리에게 핵공격을 가하면 우리가 지는 게 당연하지 않냐, 한국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중국은 서울에 핵을 쏘고 원전들을 다 부수려 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길지 중국이 이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지만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양국이 서로의 주요 시설을 핵폭탄을 비롯해 미사일 세례를 주고받을 것이라는 점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각 국가별 전면전이 발생해도 현실적으로는 핵공격은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과거 강대국들도 냉전 중 수차례 핵무기 사용을 검토했으나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을 제외하고 쓰이지 않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핵을 보유한 국가들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앞으로도 핵무기를 사용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무기의 역사는 크게 네 분기점을 가집니다. 과거 미국은 맨하튼 프로젝트에 성공하면서 핵무기를 가졌습니다. 이때가 미국이 압도적으로 보유했던 핵무력 독점기였습니다. 핵폭탄은 아인슈타인과 오펜하이머 등의 학자들이 요청함에 따라 시작된 맨하튼 프로젝트의 산물입니다. 프로젝트의 결과물인 원자폭탄 리트보이와 수소폭탄 팩맨은 각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지며 본격적인 핵시대가 열렸는데요. 나치 독일 역시 핵 개발을 시도했으나 전쟁에 패할 때까지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핵무기의 막강한 위력을 믿은 미국은 전쟁 중 유지했던 대군을 감축하고 모든 분쟁을 핵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수년 만에 철저하게 실패하고 맙니다. 막대한 우라늄과 거대한 황무지를 가진 소련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불과 4년 만인 1949년에 최초의 핵실험에 성공했기 때문인데요. 소련은 전쟁 중에도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학자들과 포섭한 스파이들로부터 미국의 핵개발을 알고 있었고 1942년부터 핵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이를 모르고 있던 미국은 모든 국방 문제를 핵으로 해결하려 했는데, 그런데 미국의 이런 행동들이 동방의 한 국가에 의해 끔찍한 참극을 불러왔습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민족 분단의 아픔인 6.25 한국전쟁입니다. 당시 소련의 스탈린은 미국은 전쟁이 끝난 지 5년 만에 핵을 가진 또 다른 강대국과 대전쟁을 치르지 않으리란 확신으로 김일성과 함께 대한민국 침략 계획을 승인하고 지원했습니다. 그의 생각대로 핵무기 만능론에 빠져있던 미국의 군사력은 극도로 약화되어 있었고 그 결과는 북한군에 참패하고 말았는데요. 실제로 6.25 전쟁에 참전한 미군 부대 사례를 다룬 에이구 갤러의 소부대 전투기술에서 미군 선발대의 추태가 드러나는데, 북한군을 막기에 선발대로 천안에 투입된 스미스 대대의 병사들은 북한군이 총더들지 못한 민병대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북한군은 소련제 전차로 무장한 정예기갑 부대였고 그들에게는 전차를 격파할 마땅한 무기조차 없었습니다. 미군 선발대는 당연히 북한군에게 처참하게 패배했는데요.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추가로 투입된 미국의 24사단은 대전에서 북한군에 완전히 포위 섬멸당했으며 사단장인 딘 소장은 패전 후 포위망을 뚫고 홀로 탈출하다 포로가 되었습니다. 핵무기만 믿고 군 예산을 극도로 감축해 장비의 질과 훈련 수준이 떨어진 결과의 참극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군은 이처럼 북한군에게 밀릴 때도 핵무기 사용은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또 인천 상륙작전 이후 연합군의 북진으로 중공군이 참전할 때도 핵무기는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당시 트루먼 미 대통령은 한반도 통일을 위해 핵을 사용했다가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것을 걱정해 핵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핵을 보유했지만 미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불리했던 소련 역시 마찬가지였기에 핵무기를 가진 양측에서 수백만 명이 참가한 대전쟁이 벌어졌음에도 핵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수십 년 전부터 핵무기의 양과 위력이 늘어날수록 핵은 위험용이지 쓸 수 없는 무기라는 인식이 강해졌습니다. 트루먼 정부에 이어 정권을 잡은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작은 분쟁에도 대량의 핵무기로 보복하겠다는 대량 보복 전략을 내세웠지만 제3세계 어딘가에서 벌어진 총격전으로 핵전쟁을 벌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전략은 강하게 비판받았고, 이어 집권한 케네디 대통령 정부에서는 전쟁의 수준과 상황에 맞게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유연 반응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간단하게 말해 총격전에는 총격전으로, 포격전에는 포격전으로 맞서되 핵무기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위력이 작은 전술 핵무기부터 사용해 핵전쟁으로 인한 인류 멸망을 회피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영국, 프랑스 등의 국가들의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미국이 지켜줄 것을 믿고 소련에 대항하는 북대서양 방위조약 나토에 가입했더니 큰 문제가 아니라면 핵을 쓸 수 없다는 전략을 채택해버린 것입니다. 이에 대해 프랑스 대통령 드골은 미국은 파리를 지키기 위해 뉴욕을 포기할 수 있는가라는 말을 남기고 핵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이와 함께 핵 개발에 성공한 영국을 포함해 상임이사 5개국 중 4개국이 핵 보유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렇게 핵무기의 숫자가 급증하자 한번 핵을 쓰면 멈출 수 없다는 공포가 국제사회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한 사건을 통해 지금까지도 크게 변하지 않는 하나의 핵전쟁 이론을 탄생시킵니다. 1962년 미국의 U2 정찰기는 체게바라와 카스트로에 의해 공산화된 쿠바를 정찰하던 중 충격적인 사진을 발견합니다. 다수의 소련군이 쿠바에서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고 있는 장면이었는데요. 만약 이것이 완성된다면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와 뉴욕을 포함한 미국의 동부 모든 주요 도시가 핵공격의 위협에 노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 도쿄 대공습을 지휘한 커티스 르메이 장군을 필두로 한 강경파는 이것은 소련의 기습 공격 의도라며 선제 핵공격을 주장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이에 찬성하지 않았으나 만약 소련이 진짜 핵공격을 가했을 때를 대비해 그의 의견대로 전쟁을 준비합니다. 한편으로는 소련이 핵전쟁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협상을 시도했는데요. 케네디의 예상은 맞았는데 당시 소련은 미국의 핵무기에 엄청난 공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미사일로는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없는 데다 소련 핵폭탄은 불과 수십 발에 불과했기 때문이죠. 반면 터키에 있는 미국 핵미사일은 모스크바를 공격할 수 있었고 전세계 바다에 흩어진 미국의 잠수함들은 언제든 소련의 핵공격을 가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소련의 지도자 후르시초프는 쿠바에 핵미사일 기지를 설치하면 미국 역시 수도가 공격당할 수 있으니 소련을 공격하지 못하리라 생각하고 미사일 기지 건설을 지시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양국의 극적인 협상을 통해 누구도 진짜로 전쟁을 할 생각이 없다는 걸 확인했는데요. 쿠바와 터키의 핵미사일 기지를 동시에 철수하며 핵전쟁의 위협은 사라졌습니다. 그 결과 전문가들은 만약 핵무기를 쓰려 한다면 상대를 반드시 전멸시킬 각오로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가 핵전쟁을 생각할 수 없게 하려면 상대의 핵공격이 아군이 전멸하더라도 남은 약간의 핵전력만으로도 상대 역시 전부 죽을 수 있다는 상호 멸망의 공포가 생긴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소련이 1000발의 핵무기를 쏘아 미국을 멸망시키더라도 남아있는 미국의 핵잠수함들과 전략폭격기가 소련을 멸망시킬 수 있다면 결국 모두 죽을 뿐인 핵전쟁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란 겁니다. 이 일을 상호 확증 파괴라고 합니다. 그러나 중국, 남아공, 이스라엘, 대한민국 등 핵 개발을 시도하며 이 이론 역시 큰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강대국들이 핵을 갖자 어느 정도 힘을 가진 국가들 역시 핵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소련과 사이가 나빠진 중국이나 인종차별로 왕따를 당하던 남아공, 아랍, 이슬람 국가들에게 포위된 이스라엘과 북한을 마주한 대한민국 등이 핵 개발을 시도했는데요. 이에 핵보유국이자 UN 상임이사국 4개국의 정상들은 큰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미 세계 패권을 가진 상임이사국들은 세계가 혼란에 빠지는 걸 원치 않았고 앞으로 협상을 해야 할 국가들이 끝없이 늘어난다면 결국 언젠간 핵무기를 쓰는 나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렇게 되면 한 국가가 핵공격을 당하면 동맹으로 연결된 모든 국가들이 핵공격을 주고받도록 설계된 매드로 세계가 멸망하는 참극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68년 NPT 협정이 탄생합니다. 핵확산 방지조약 NPT는 상임이사 5개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의 핵보유를 언급하는 조약입니다. 만약 핵무기가 확산되어 대화가 통하지 않는 독재자나 극단주의자들이 핵무기를 손에 쥐는 걸 막으려는 건데요. 핵을 가진 국가들이 절대 권력을 쥐고 다른 국가들이 치고 올라오는 것을 막는다는 점에서 많은 논란이 있으나 핵전쟁을 막는 데는 유효한 방법이었으므로 세계는 지금까지 이 NPT 체제를 통해 강대국 간의 전면적인 전쟁을 억제해왔습니다. 쉽게 말해 전쟁은 결국 무언가를 얻기 위해 하는 행동인데 핵전쟁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데다 나조차도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런 전쟁을 시도하는 나라나 지도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런 정황들을 비추어볼 때 고작 한국군의 북진을 막겠다고 중국군이 우리 원전을 타격하고 서울에 핵공격을 가하거나 우리가 산세댐을 공격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중국이 다른 전쟁에서 지더라도 후위를 기대할 수 있지만 만약 어느 나라든 핵공격을 가한다면 중국은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황무지로 변할 뿐더러 그 지역의 모든 국민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핵무기를 사용한 중국이 한국과의 전쟁에 이길지는 모르겠으나 중국이라는 나라는 지도상에서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전 세계 그 어느 나라도 선제 핵공격 이후 상대의 반격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방어 체계를 갖춘 나라는 없습니다. 그 대단하다는 미국의 MD 역시 분리진입 다탄두 미사일 등의 형태로 동시에 쏟아질 핵폭탄을 전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한국이 핵을 보유하려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을 보유함으로써 전쟁 억지력과 국제사회의 입지를 더욱 확보하기 위함이지 핵무기를 사용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과 전쟁 발발 시 우리의 현무미사일로 중국의 산사댐과 원전을 파괴하고 일본의 원전을 파괴하면 된다는 분들이 많으신데 만약 우리가 이 같은 행동을 한다면 한국은 그 나라들의 동맹국이나 국제사회에서 철저히 고립되고 연합군에게 무력 침탈당해 한국이란 나라는 분해될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 간 아무리 큰 무력 충돌이 발생하더라도 전면전 발발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